네, 관련해서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말 이 매번 볼 때마다 역대 최장 기록을 무더위 그 열대야가 새로 쓰고 있는데, 자 이번에 열대야가 29일 연속 기상 관측일의 최장이라 하더라고요. 일단은 연장의 금메달은 하나 땄습니다. 이제는 금메달입니까? 혼자서 달리고 있는데 네. 이 혼자 달리고 있는 기록을 얼마나 깰 것인지 이제 혼자만의 싸움이 된 게 연장인데요. 지난 2018년과 1994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운 해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뭐 낮더위는 이제 8월이 모두 지나고 나서 기상청에서 분석을 해보면 아마 1994년과 2018년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더위는 심하지는 않은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많이 느끼는 이제 더위를 많이 느끼는 이유는 결국에는 높아진 습도이고 이 습도로 인해서 열대야는 거의 우두머리 수준으로 1등 수준으로 금메달이다. 지금 금메달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열대야의 1순위는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최다의 기록, 새로운 또 기록을 경신하기 위해서 내다봐야 되는 상황인 건데 6월 달부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올해 3년 연속 열대야가 6월 달부터 이미 나타났고 보통은 8월부터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장 이른 열대야가 서울은 6월에 이미 나타났는데 1994년에 여름철 통틀어가지고 1년 통틀으면 결국에는 여름인 거죠. 여름 통틀어서 36일이나 되는 열대야가 이제 나타났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로 기억합니다. 저는. 아 그런가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끊기기는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비 예보가 있어서 끊기지만 이제는 최다의 기록까지 1순위로 우리가 경신할 수 올해가 있는지를 좀 내다보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주까지 8월 말까지도 열대야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아마도 최장뿐만 아니라 최다의 열대야 기록도 올해 경신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그렇군요. 예상을 해봅니다. 아무튼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가 94년도였는데 그때 당시 이제 선풍기도 그때 뭐 에어컨도 없으니까 이제 런닝셔츠 입고 수업을 했던 선생님들 벗어라 했던 기억이 날 정도인데 어쨌든 열대 현상이요 지역별로 최대 4.3도까지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런 현상은 왜 나타나는 겁니까? 일단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습도의 영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열대야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장마가 끝나고 나서의 더위, 우리가 무더위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그다음 불볕더위라는 표현도 쓰지만 사실 그 두 더위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장마를 전해서 오는 더위는 볕만 뜨거운 더위라고 해서 불더위라고 해서 불볕더위.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하게 말하는 무더위는 물더위에서 리을을 탈락한 그런 더위의 이름인데 이제 습도가 높아지는 거는 결국에는 장마 끝나고 나면은 덥고 습한 공기의 확장으로 인해서 습도가 높아지기 마련이고요. 네. 열대야는 그래서 7월 말부터 8월 달에 나타납니다. 근데 문제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월 달부터 열대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아진 습도와 볕이 강해진 건데 일단은 이제 습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은 주로 이제 해안 지역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에서도 인천 지역 쪽에 열대야가 좀 많이 분포를 하고 해안 지역에 나타날 마련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역 망라하고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따라서 바다에서 유입되는 다량의 수증기로 인해서 지금은 거의 지역을 망라한 수준에서 높은 이제 습도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뭐 지역과 뭐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 이번 무더위 좀 특징인 것 같은데 야 상황이 지금 얼마나 심각하냐면 기록적인 폭염 때문에 이 기상청이요 폭염 백서까지 낸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떤 그 기상 현상에 대해서 백서를 내는 것은 그렇게 이제 이례적인 일은 아닙니다. 뭐 과거의 태풍이라든지 뭐 엘니뇨 그리고 지진 연보라고 해서 매년 기상청에서는 그런 이제 기록적인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해서 올해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물론 이제 매번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그런 예보와 수시 예보를 통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날씨에 대해서 최종 분석을 통해서 향후에 우리가 나타난 날씨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연구의 그 이제 일들은 이제 하고 있는 건데 폭염 백서는 이제 올해 처음인 거죠. 폭염 백서는 처음이다. 특히 이제 2018년에 기록적인 폭염의 해를 겪고 나면서 2019년에서 정부에서는 재난안전법상 자연재난으로 폭염이 처음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는 폭염이 단순히 더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죽고 병에 걸리고 그다음에 가축이 폐사하는 어떤 사회 경제 전반적인 영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이제 폭염에 대한 백서 전반적인 폭염에 대한 어떤 사회 경제적인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미래에도 좀 대처를 한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올해 이제 폭염 백서를 이제 발간을 한다라는 거게 됩니다. 이 더위 잊지 말아야 된다. 내년에 이렇게 대응해야 된다. 뭐 이런 차원도 있겠군요. 그렇군요. 어쨌든 이번 주 날씨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시원해집니까 이제? 보통 이제 더울 때 우리가 뜨거운 아스팔트에다가 찬물을 끼얹으면서 어느 정도 더위를 식혀주는 그런 행동들도 보통 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비가 내려주게 되면은
주변 열을 흡수해서 증발하는 어떤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기온이 낮아지기는 합니다. 저기 보니까 수요일쯤엔 조금 낮아지는 것 같긴 한데요. 다시 오르죠. 다시 오릅니까? 다시 오르죠. 오늘 이제 밤부터 제주도는 이미 체계적인 비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태풍 얘기도 곧 해드리긴 하겠지만 예. 주 초반에는 태풍의 영향권에서 내리는 비, 그 다음에 이제 주 중반이 지나고 나서 목요일까지 내리는 비는 중국 내륙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게 되는데 특히 이렇게 내륙에서 들어오는 저기압 같은 경우에는 중심을 향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왜 겨울 같은 경우에도 눈이나 비 내리고 나면 날씨가 부쩍 추워집니다. 왜냐하면 이 저기압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북쪽에 찬 공기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풍계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저기압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태풍의 영향으로 다량의 뜨겁고 습한 공기가 유입된 상황에서 북쪽에 찬 공기를 끌어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체계적인 비가 지나간다 하더라도 좀 쉽게 더위는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오히려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흔들렸던 기압 배치가 가을보다는 한여름에 해당되는 기압 배치로 재형성이 될 가능성이 현재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온다 하더라도 이런 어떤 레인 매직이라는 말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이 비에 대한 그 폭염이 좀 수그러드는 기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태풍이 불청객이라고 하는데도 반가운 손님 될 줄 알았더니 요즘 불청객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오늘 새벽이 9호 태풍 종다리, 태풍 이름은 종다리입니다. 한반도에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좀 비를 많이 뿌립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키나와 남서쪽에 가까운 해상에서 지금 북상하고 있는데 지금 속도는 조금 느린 편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영향을 주는 시기가 이제 오늘 자정을 넘기고 나서 제주도 먼바다 부서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저기압보다 특히 열대 해상에서 만들어지는 저기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열기와 수증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심을 향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열대저하부라고 했는데요. 열대저하부와 태풍으로 이름을 붙여주는 기준 자체는 중심에서의 최대 풍속이 초속 17m 이상이 돼야 물론 이제 세계 기상기구에서는 33m 이상급인데 일본과 우리나라는 이 정도면은 강한 태풍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규모도 작고 그리고 바다를 인접하고 있는 그런 이제 국가이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태풍 벌어졌던 그 당시 맞습니다.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전 세계적인 기준인 33 초속 그 33m의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강한 태풍을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건데 예. 결국엔 초속 17m 이상이 되는 이제 그 열대저하부부터 이제 태풍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고요. 그게 이제 종다리가 된 건데. 네. 서해상으로 현재까지는 북상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각보다는 그래도 평균 속도보다는 약간은 느린 상태로 오기 때문에 이 태풍이 이제 오늘 밤 그래서 화요일과 이제 중부지방 수요일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중부지방에 도달하기 전에 워낙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 사실 기상청에 낮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견고하게 만들어지는 태풍의 그런 형성이 될 수 있을 만한 주변의 형성은 아니기 때문에 중부지방의 해상, 서해상까지 북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태풍은 태풍입니다. 강한 회전력을 갖고 강풍과 이제 비를 동반하기 때문에 풍랑특보 내지는 이제 태풍특보라고 하는 거는 호우특보와 풍랑특보, 네. 해일이 모두 특보급 이상이 됐을 때는 이제 태풍특보가 내려지는 거거든요. 그 가능성도 보고 있고 일단은 이제 중심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 나라의 예측 모델 자체가 이 중심을 향하는 그 태풍의 이동 경로를 다 제각기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좀 더위를 꺾이게 하지 못하는 태풍이긴 하지만 그래도 비와 바람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밤부터는 태풍의 진로 유심히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어쨌든 이 우리나라 기상청 보면은 올라오다가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또 일본 기상청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올라가서 아마 한국에 한반도에 좀 영향을 줄 거라고 좀 예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멸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열대 저하부에서 중심부에서 최대 풍속이 17m 이상. 사실 어제와 오늘의 그 중심에서의 최대 풍속 차이는 크지는 않습니다. 초속 한 3m 차이. 그러니까 그 바람의 기준 정도에 따라서 이 아이가 태풍이냐 열대 저하부냐의 차이인 겁니다. 네. 그런데 소멸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멸이 된다라고 해서 이 저기압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중심 부근에서의 최대 풍속이 초속 17m의 세력이 완화됐을 뿐인 거지 이제는 남아있는 그런 저기압의 형태로 어딘가에는 이제 지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소멸에 포커싱을 맞추기보다는 이제는 다량의 수증기와 에너지를 품은 이런 태풍이라는 요소가 우리나라까지 이제 유입이 되기 때문에 비와 바람도 강해지지만 비 바람이 계속 내리거나 불진 않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여전히 폭염도 존재를 한다라는 거를 그렇군요.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이제 폭염 계속되다 보니까 이 한강까지 녹조가 확산되고 있다고 하고 뭐 남부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요. 태풍이 좀 바람이 불고 뭐 요동치게 하면서 이런 현상은 좀 나아질 수 있습니까? 물론 이제 태풍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지나고 나면은 바다에는 이제 심층 해수부터 표층 해수까지 섞어주는 그런 효과를 주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바다에 안정적인 어장 현상을 하는데 긍정적인 부분을 주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자정을 지나서 남해안 지역과 제주 남쪽 지역에 풍랑특보가 내려지는 것은 그만큼 이제 바다를 좀 흔들어주는 효과가 있기는 하는데요. 바다도 뭐 강도 좀 흔들어 줍니까? 그렇죠. 흔들어주는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다만 녹조가 발생하는 데는 세 가지 조건입니다. 예. 이런 이제 영양염류라고 해서 쓰레기, 오염물질이 유입이 돼서 녹조가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발생이 되지만 높은 해수 표층 온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무나도 오랜 기간 동안 기온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온도 바다면 바다, 강의 이제 온도가 좀 높아진 상태인데다가 강한 일사로 인해서 햇빛이 내리쬐는 그 세 가지 요소가 결국에는 녹조 현상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인 건데 물론 태풍이 지나가고 비가 오는 동안에 이 상황들은 어느 정도 완화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말을 드리지 못하는 게 태풍 하나로 바닷물이 식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도 당분간의 폭염인 상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완화되고 난 뒤에는 다시 좀 강화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점,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요. 좀 시원한 소식으로 한번 만나 뵙길 희망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장가희 기자, 장 기자랑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자, 보면은 이제 현지 시간으로 19일부터 나흘간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이면 전당대회가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 시카고는 이 일리노이주에 있는 진보의 아성으로 불리는데 이 시카고에서 전당대회가 치러지게 됩니다. 경선을 다 치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재선 도전을 포기한 이 초유의 사태 이후 치러지는 이번 전당대회 첫날에요.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을 한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쓰레기다 이렇게 조롱하기도 했는데요.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The guy we're running against, what's his name? Donald Dump or Donald whatever.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또 아마 맹공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또 21일에는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또 부통령 수락 연설을 하고 22일에는 이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 수락 연설을 이제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하고 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이제 강공을 퍼붓는 그런 모습도 봤는데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또 미셸 오바마 여사가 뭐 지원 사격할 거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까? 그럼 해리스한테? 네, 우선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이 한때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안으로도 거론이 됐었던 미셸 오바마 여사가 사상 첫 흑인 여성 대통령에 도전하는 이 해리스 부통령을 위해서 어떤 응원의 메시지를 낼지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미셸 오바마는 오바마 대통령 못지않게 명연설가로 이름을 날리고 있거든요. 네. 미셸 오바마는 자신의 저서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가감없이 했는데요. 2016년 전당대회 때는 그들이 저급하게 갈 때 우리는 좀 품위 있게 가보자 라면서 트럼프 당시 후보를 비판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막말 논란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좀 입방아에 올랐고 뭐 조금 전에 리포트로 보시긴 했습니다만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을 뭐 포부어서 좀 입방아에 많이 좀 오르내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해리스 부통령의 웃음소리가 좀 독특해서 여러 가지 뭐 밈이 생기거나 많은 사람들이 좀 따라하거나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도 공격을 하고 또 나의 외모가 해리스보다 훨씬 낫다. 해리스 부통령은 좀 정신 나간 사람이다. 이렇게 원색적인 비난을 했거든요.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They said, no, her biggest advantage is that she's a beautiful woman. I'm going, huh. I never thought of that. I'm a better looking person than Kamala. And she's a socialist lunatic. That's the other thing. Please, sir, please don't call her a lunatic. I said, but that's what she is. She's a lunatic.
네, 이 보면 이 사실상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굉장히 바이든 대통령과 맞붙으면서 고령 리스크를 굉장히 좀 부각했었는데 이제는 좀 반대에 대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해리스 부통령보다 나이가 더 많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1946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하자면 79살입니다. 79살. 네, 미국 대통령은 4년을 임기로 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뭐 바이든 현 대통령하고 나이 차이가 뭐 별로 나지 않게 되죠. 바이든 대통령이시면 82살.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5월에 텍사스에서 1시간 30분 연설을 하던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을 하다가 도중에 발언을 멈추고 정면을 응시하는 표정을 짓다가 또 고개를 좌우로 흔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30초 정도 침묵을 했는데요. 네, 저 바로 영상입니다. 저 영상인데 자, 이를 두고 민주당 측에서는요. 네. 트럼프는 대통령직에 부적합한 인물이다라면서 맹비난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 때문인지 민주당에서 해리스 후보가 나오자 고령 리스크 공격을 오히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어떤 거친 설전이 오가면서 지지율이 또 역전될지 아니면 또 벌어질지 한번 지켜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사건 전문가 모시고 사건 사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첫 번째 사건은요. 이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 씨 사건 저희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임주혜 변호사님, 김호중 씨 두 번째 공판이 오늘 열렸는데 김호중 씨가 혐의를 다 인정했다고 조금 전에 소식이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직전이죠. 오전에 김호중 씨에 관한 위험운전 치상 혐의 그리고 범인 도피 교사 혐의 등에 대한 이 공판, 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앞서 지난달 10일에 있었던 1차 공판에서는 김호중 씨 변호인이 그러니까 사건 기록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어떤 범죄 혐의, 이 공소 사실에 대한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았고요. 함께 기소됐던 소속사 대표나 본부장, 매니저들의 경우에만 어떤 이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방금 시작돼 그리고 금방 좀 굉장히 짧게 맞춰진 이 2차 공판에서는 김호중 씨 역시도 범죄 사실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것으로 시인을 하는 것으로 입장을 밝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1차 공판 기일에서 보통 이제 변호인이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면 다음번 기일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변호인단에 대한 교체도 있었고 워낙 사건 기록이 방대하다 보니까 일단 2차 공판 기일까지 좀 시간은 벌어둔 것으로 보이고요. 김호중 씨 입장에서도 지금 음주 사실이 이번 기소 사실에서는 그 이후에 술을 마신 정황들 때문에 그리고 위드마크 공식이 너무나도 지난 다음에 음주 측정을 했기 때문에 적용이 어려워서 음주는 빠졌지만 위험운전 치상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범인 도피 교사 증거인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증거가 좀 확실한 만큼 지금 이런 재판을 받는 입장에서는 범죄 사실을 전부 시인하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양형에 있어서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계산도 함께 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와 함께 검찰 측에서는 이 매니저를 제외한 이제 대표 본부장 김호중 씨 이렇게 이 공범을 적용하겠다, 공범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들의 관계가 한 명처럼 움직여져서 이루어졌다면 뭐 누가 누구를 시켰다거나 누가 그에 응했다 이런 부분이 한 몸처럼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기소 사실에 추가가 되었는데 어떤 양형에 있어서 큰 차이를 가져올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이제 김호중 씨가 범죄 사실을 시인한 만큼 어떤 범인 도피 교사나 증거 인멸 부분에 대해서도 이들에 대해서 한 몸처럼 하나로 한 몸처럼 이루어졌다 이런 부분이 마지막 공판 기일까지 한 번 더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음 달 30일 최종 공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10월에 1심 선고 전망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어쨌든 피해자와 합의됐다고 지금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고 얼마 전에 저희가 다뤘는데 이 택시기사 피해자분이 탄원서, 선처를 바란다 김호중 씨 이런 얘기를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좀 형이 좀 낮아질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이 사실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어쨌든 교통사고였습니다. 교통사고였고 피해가 발생한 피해자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면은 어쨌든 피해 회복이 되지 못한 경우보다는 합의를 했다는 것이 훨씬 양형에 있어서는 참작될 요소로 볼 수는 있고요. 예. 당시에도 이제 여러 대응이 나왔지만 김호중
김호중 씨 측에서 막 먼저 뭐 합의서를 작성해 달라거나 뭐 선처를 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아니었지만 택시기사 측에서 자발적으로 이런 탄원서 내지는 이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감안은 충분히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받고 있는 혐의들이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위험운전 치사이라는 것 자체의 형량도 매우 높고 음주운전을 부인하다가 열흘이 지난 시점에서 인정한 그런 죄질이 좀 좋지 못한 정황들 이런 부분 때문에 네. 최종적으로 어떤 형량이 내려질지는 좀 선고 결과를 기다릴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재판을 앞두고 새벽 6시부터 김호중 씨 팬들이 거의 콘서트급 열기를 띨 정도로 많이 몰렸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장가 기자, 이 관련해서 이 국회에서는 이른바 이 술타기, 운전자 바꿔치기 뭐 이런 관련해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호중 씨 팬들의 항의가 굉장히 많이 빗발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렇습니다. 이 김호중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니까 네. 이제 해당 법안의 입법 예고 페이지에요. 이 10,000건에 달하는 팬들의 법안 반대 의견이 달렸습니다. 자, 김호중 씨 팬들은 젊은 가수 가슴에 대못을 박지 말아라. 김호중이라는 이름을 내려라. 김호중이 음주운전한 사람 중 처음이냐. 이름을 빼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법률 안에 사건 가해자라든지 피해자 등 이 특정 인물을 따서 뭐 누구 법이라고 이렇게 별칭을 붙이는 건 사실 정치권에서는 흔한 관례라고 하는데요. 김호중 씨 팬들은 법이 만약에 통과를 하게 되면 앞으로 낙선 운동을 하겠다면서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의 홈페이지에 찾아가서 뭐 악성 댓글을 단다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장가 기자 얘기한 것처럼 이 국회의원들 업무 좀 지장받을 정도로 팬들이 좀 도를 넘은 좀 약간은 지나친 그런 행동을 좀 벌이고 있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은 국회의원에 이른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번에 문제되고 있는 이제 김호중 씨의 팬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측에서 이 팬심으로서 반대하고 있는 이 법안의 내용을 보면은요. 사실 김호중 씨 사건 이전부터 문제점이 지적되어 오고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명 술타기 수법이라고 해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때 일단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도망을 가고 네. 오히려 그 이후에 뭐 편의점이나 아니면 다른 술집 등에 가서 술을 더 마신 다음에 자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검거가 되면은 이후에 술을 마셨기 때문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이 불가능해서 처벌이 어렵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어 왔거든요. 맞습니다. 그것이 이번 김호중 씨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문제점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그런 술타기 행위, 일명 그 술타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안이 만들어진 것이지 사실 어떤 한 개인을 공격하고자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김호중 씨에게 적용이 되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해당 의원실에 뭐 전화 폭탄을 돌린다거나 문자로 계속 악성 댓글을 남긴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공분을 샀던 내용입니다. 태권도장에서 이 돌돌 마른 매트 사이에서 결국 숨졌던 3살 아이 사망 사건 전말이 쏙쏙 드러나고 있습니다. 장가 기자, 이 태권도 관장이요, 이 아이가 사망하기 직전까지도 학대를 했었고 이걸 좀 분명히 숨기려고 했다 이런 정황이 다 나타났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주 토요일 SBS 한 방송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났는데 지난 7월 이 태권도 관장이 4살 어린이를 이미 말아놓은 매트 안에다가 거꾸로 넣어서 아이를 방치한 사건. 아마 많은 분들 분노하셨을 겁니다. 예. 무려 27분간 아이는 거꾸로 매트에 꽂아진 채 이 숨을 못 쉬자 결국 의식 불명에 빠졌고요. 11일 만인 지난달 23일에 사망을 했는데요. 당시 이 아이는 꺼내달라고 호소를 했고 다른 사범들도 아이를 좀 꺼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 관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어허. 그런데 관장은 사무실에서 통화를 하면서 손짓으로 이 아이를 건드리지 말아라, 내버려 둬라 이런 식으로 손짓을 했다.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더 기가 막힌 건 이 관장은 아이를 매트 안에 넣기 전에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요. 아이의 다리를 찢은 것으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또 아이가 결국에는 숨을 안 쉬니까 결국 아이를 병원으로 사범이 데려갔는데도요. 이 시간에도 이 관장은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서 CCTV를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를 걱정하기는커녕 아이가 숨을 안 쉬는데도 자신의 안위가 걱정이 됐나 봅니다. 또 다른 선생님들에게 네. 나 감옥 간다. 아이들에게 말 잘해줘라. 내가 아이를 거꾸로 맺혀 넣은 게 아니라 똑바로 넣었다. 이렇게 말하라면서 허위 진술을 종용하기도 했다고 해요. 또 나중에 이 피해 아동 어머니가 그때 CCTV는 왜 지웠냐 이렇게 묻자 이 관장은 겁이 나서 그랬다. 겁이 이렇게 나서? 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요 이 태권도장 사건을 보면서 가장 기가 막혔던 게 뭔가요? 뭐냐면 여기에 사범이 여러 명 있었는데 이 태권도 관장이 아이를 거꾸로 맺혀서 그 아이가 매트 안에 들어있던 그 상황을 본 교범이 있었어요. 그 사범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사범이 하는 말이 관장님한테 아이를 꺼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 관장이 아이를 빼지 말라고 해서 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빼지 말라. 네, 그래서 제작진이 아니 그게 말이냐 아이가 숨을 안 쉬는데 아이를 빼야지 그걸 관장한테 허락을 받냐 이렇게 다시 물어보니까 아 일단 아이를 넣은 건 관장이니까 아이를 뺄지 한번 물어봤다. 제가 그냥 빼면 관장님이 뭐라 할 수도 있지 않나요? 라면서 반문을 했는데요.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인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황당하네요. 자, 네. 어쨌든 이 태권도장을 다니던 이 아이들이 이 평소에도 관장이 무서웠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관장이 제가 평소에 예뻐하던 아이였습니다 하면서 이 흐느꼈던 이 장면 네.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을 맞습니다. 하실 텐데요. 하지만 방송을 통해 공개된 이 아이들의 증언은 정말 180도 달랐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는요. 자신도 역시 그 사망한 아이처럼 말린 매트에 거꾸로 들어갔었고 관장님이 너무 무서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매트를 이렇게 꽉 말게 되면요. 최대한 말게 되면 사람이 들어갈 공간은 정말 없고 지름이 한 23cm 정도 나올 정도로 정말 좁은 공간인데 그 제작진이 이 아이가 매트 사이에 방치됐던 상황을 성인이 한번 재현을 해봤더니 네. 매트 안에 거꾸로 들어간 성인 남성 참가자는요. 2분이 지나자마자 꺼내달라 이렇게 오. 얘기를 했습니다. 이 호흡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피해 아동은 27분을 그렇게 방치가 됐고요. 결국에는 사망하게 된 겁니다. 야, 이 말기 들어보니까 저는 조금은 관장이 실수가 있었겠거니 했는데 지금 얘기 들어온 거 보면은 전혀 실수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임재 변호사님, 이 사망한 아이 엄마가 태권도장 찾아가서 관장한테 왜 그랬냐고 했더니 이상한 궤변을 또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유족, 이 피해자들의 마음이 어떨지 참이 짐작하기도 어려운 그런 네. 상황인데 이제 이 피해자 아동의 어머니,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관장에 찾아가서 도대체 왜 아이를 거꾸로 넣어둔 것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다라는 말도 안 되는 대답을 뭘 하는 잘하는 거죠. 걸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죠? 그렇죠. 도대체 무엇이 잘하는 건지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인지 말도 안 되는 거고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본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 어떤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기 위해서 그냥 짜여진 말, 그냥 억지로 생각해낸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진심이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 건 맞을까요? 조금이라도 반성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진정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 태도라면은 적어도 피해자의 어머니가 찾아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사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참된 반성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지금의 행태로는 피해자 유족들의 마음만 아프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 이 부분이 사실 양형에 있어서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적용되고 있는 혐의가 아동학대 살인죄입니다. 아동학대 살인은 굉장히 중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형량이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형이 예상되고요. 이 아동학대 살인이 인정되려면 이 살인의 고의성, 적어도 미필적 고의 이렇게 행동을 한다면은 아이가 사망할 수 있었다는 부분을 사전에 이 관장이 인지할 수 있었다는 점, 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 아이를
거꾸로 매트에 넣어놓고 장시간 방치해 둔다면은 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아이가 정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부분을 예측 가능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점들이 이제 반영이 된다면은 아동학대 살인 혐의의 이 고의성 입증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참 가슴이 좀 갑갑해집니다. 장가 기자, 이 한밤중에 경찰관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는데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네, 지난 14일 밤에요. 11시 30분쯤에 서울 삼성동 한 도로에 택시 승객이 너무 취해 있다 이런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이 택시 손님에게 뺨을 맞았는데요. 오. 자,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손님의 직업이 경찰이었습니다. 아, 경찰이 경찰을 때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A 순경인데요. 경찰서에 배치된 지 1년도 채 안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A 순경의 난동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파출소에서도 이어졌는데요. 파출소 탁자를 부수고 이 주먹으로 여경의 옆구리를 때리기도 했답니다. 자, 그래서 이 폭행 피해 여경은요, 병원에서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임재 변호사님, 이 경찰이 경찰을 때렸다. 아무리 술에 취했다 하더라도 좀 상당하기 이를 데 없는데요. 말도 안 되죠. 보통 이럴 때 당연히 예측 가능한 게 있습니다. 술 먹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술을 먹고선 반주를 했는데 마음이 좀 욱해지고 좀 경악이 없어서 이런 일을 벌였다 이렇게 얘기를 나오고 안주를 했는데 있는데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일탈 행위라고 보기에는 지금 순경이 벌인 일이잖아요. 네. 이런 경우 공무집행 방해죄가 적용되게 되는데 공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공무집행 방해죄를 저질렀다. 사실 어떤 처벌과 더불어서 이 경찰 내부 차원에서의 징계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징계는 어느 정도까지 내려질까요? 지금 일탈 행위잖아요. 개인적인 일탈 행위에 대해서 뭐 감봉에서부터 뭐 견책 이런 단계가 나눠지게 되는데 예. 사안의 심각함 정도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해 보겠지만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부분은 좀 명백해 보입니다. 자, 황당한 소식이네요. 참.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예상대로 이재명 후보가 DJ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에 연임에 성공을 했죠. 자, 이른바 어대명에서 확대명이 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국회로 가서 자세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영수 기자. 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예상했던 대로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자, 이재명의 민주당 완성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85.4%를 얻어 2년 전 77.77%보다 더 오른 지지율로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당대표를 연임한 사례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에 처음인데요. 명파리 발언으로 폭풍에 시달린 정봉주 전 의원이 결국 탈락하면서 최고위원들도 모두 강성 친명계 인사들로 꾸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동시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도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지난 영수회담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못내 아쉬웠습니다. 대통령님의 화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단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이제 오늘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는데, 자, 첫 일성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는 조금 전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 폭주 저지와 민생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저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일 또한 가볍게 볼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 대표는 여당을 설득해 국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최대한 발굴하겠다며 민생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이 대표의 회담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힌 만큼
두 사람의 만남에서 구체적인 합의점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대표회담을 통해서 여야가 지금 미루어지고 있는 여러 민생 과제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많은 결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신임 지도부는 오는 22일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며 내부 통합 행보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지금부터는 정치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의 맥락과 이면을 짚어줄 전문가분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서정욱 변호사님, 이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 보면은 거의 뭐 대선 출정식이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이제 뭐 완전히 뭐 이재명 대관식이고요. 그다음에 그 최고위원도 보니까 설마 했는데 정봉주 의원이 1위 달리다가 이제 2위로 떨어졌다가 6위까지 추락하는 걸 보고 예. 와, 완전히 진짜 이재명 일당 체제가 됐구나. 그리고 이제 그 전현희 의원은 오히려 6등 달리다가 그냥 이제 윤석열 김건희에서 살인자다. 예. 이 한마디로 2등까지 수직 상승하는 이게 과연 이게 민주당의 본 모습인가? 이런 당이 여의도에 일당을 맡고 있으니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참 미래가 암담하다. 이런 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 얘기는 사실 뒷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셨으니까 반전이 있었던 최고위원 누가 됐는지 면면들, 모습들, 그리고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과거 영상까지 바로 듣고 오겠습니다. 거기 직원들 한번 만나서 물어보세요. 챙겨안 주세요. 소관이 누구 때문에 더 많이 했는지. 챙겨안 주세요. 여기는 아닙니다, 저는. 국장을 죽인 거예요. 살인자입니다. 용산과 국팀이 저보고 사과하라고 합니다. 사과야 합니까? 전현희가 싸우겠습니다. 이재명 파리 무리들 뿌리 뽑겠습니다. 당 내부의 암덩어리인 명파리를 잘라내야 합니다. 왜 평지 풍파 만들어서 세상 욕이란 욕은 다 듣고 사냐 질타하며 안타까워합니다.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게 쉬운 길인지 왜 모르겠습니까? 네, 쭉 얘기 들으셨는데 성취음 부의장님 일단 보시면은 자, 이 문제 발언했던 두 사람인데 이 전현희 정봉주 후보 살인자 발언했던 전현희 후보는 어떤 탈락권에 있다가 2위로 올라와서 결국 최고위원이 됐고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3위로 밀리다가 결국에는 아래로 떨어져서 지도부 입성 실패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정봉주 후보가 저는 지도부 입성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네. 역시 선거 예측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한번 들었고요. 왜냐하면은 그 권리당원 비중이 가장 높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 권리당원 그 설화가 있기 전에 뭔가 표를 많이 벌어놨기 때문에 네. 충분히 한 5위 안에는 들 것이다. 그래서 권리당원 굉장히 압도적으로 1위를 달고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래서 권리당원 순위는 최종에 뭐 5위까지는 유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에서 생각보다 낮은 6위가 나왔고 그리고 저는 대의원 조사에서 투표해서 7등을 했어요, 정봉주 후보가. 그렇기 때문에 대의원들은 사실 좀 균형 투표 성향이 높거든요. 사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대의원 투표에서는 75%로 다른 투표에 비해서는 낮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대의원 투표에서 정봉주 후보가 7등을 했다는 것은 그 아무래도 정봉주 후보가 갖고 있는 리스크, 설화 리스크, 네. 뭔가 좀 이전에 있었던 뭔가 솔직함에서 나오는 그 발언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의원들이 좀 평가를 해주지 않았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 두 번째 이유는 좀 어중간한 스탠스가 돼버렸다. 뭔가 친명인 듯 또 친명 아닌, 근데 또 보면 또 친명 같은 네. 이렇게 좀 헷갈리는 아하. 뭔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고 발언을 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나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친명으로부터의 지지도 상실하고 또 그렇다고 비명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이것도 뭐 애매한데 하면서 지지를 해주는 뭐 명분도 없고 그런 어중간한 스탠스를 취한 것이 결국 뭐 국민 여론조사든 아니면 대의원 조사든 이런 데서 또 낮은 순위가 나오면서 결국 탈락까지 이어지게 된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정봉주 후보 개인이 갖고 있는 그런 역량 그런 것들이 결국 다 결과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가 얘기하려고 했던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서영수 기자가 전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지난번 총선 직후에 한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제안을 했는데 서 변호사님은 윤 대통령은 일단은 나중에 좀 보자라고 또 유보적인 입장을 대통령실에서 내보냈는데 이 성사가 되리라고 보십니까? 아마 이제 이번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대화나 타협으로 이기 그 지도부 대화 타협보다는요. 예. 아마 이제 그 계속 특검, 그다음에 그 탄핵, 그다음에 청문회, 그다음에 국정조사 이걸로 이게 계속 밀어붙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살려면 저 사법 리스크가 이제 줄줄이 10월 달부터 선고되고 그다음에 수원의 법카도 전당대회 이후로 밀어놨거든요. 지금 전당대회 끝나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수원지검에 가서 빨리 법카 부인하고 같이 수사받아야 되는 겁니다. 네. 이게 가장 지금 급한 일이에요. 본인이 수사 재판 계속 줄줄이 선고되는데 뭐 대화 타협이 되겠습니까? 뭐 저는 영수회담은 어렵지 않나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면은 화면에 국회 앞에 당선 축하하는 화환이 굉장히 쭉 많이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는데 성춘 부의장 어떠십니까? 이 영수회담이 뭐 성사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성사되어야죠. 그 이재명 대표가 지금 영수회담과 함께 한동훈 대표와의 정책 토론도 하자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전 두 가지 모두 성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막혀 있는 이 전국 상태를 뚫기 위해서는 사실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도 중요하지만 전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사실 민주당이 뭔가 계속 뭐 입법 독주를 하고 있다고 비판들을 하는데 사실 입법 독주를 한다고 비춰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국민의힘이 합의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합의를 하지 않는 이유는 대통령실에서 결국 그거 받지 마라, 협의하지 마라라는 오더를 뭐 명령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국회에서 뭔가 협의안을 만들어 온다면 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제2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메시지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한동훈 대표도 뭔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민생 정책을 좀 하려면 민주당이 도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던 것들을 같이 협의하면서 뭔가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변환이 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영수회담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이 저는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다시 전당대회 현장으로 한번 돌아가다 보면은 서 변호사님, 어제 보면은 김혜경 여사가 전당대회에 나왔습니다. 보통 배우자가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확정되는 날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뭐 아주 근데 그 흔한 일은 아닌 걸로 제 기억에. 네. 뭐 확정적이기 때문에 뭐 나온 거라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아마 근데 그것도 있지만 워낙에 그 활동을 많이 한 게요. 옛날에 보면 근데 그 배우자실도 있었습니다. 경선할 때요. 네. 그다음에 경기도에 보면 사모님 팀이 있어요. 사모님 팀도 있고요. 배우자실이 있고요. 이번에 되자마자 비서실장으로 이해식 의원이 됐죠.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자마자 비서실장 이해식인데 네. 이분이 옛날에 배우자실에 실장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옛날에 그만큼 이게 그 사모님 팀 배우자실 대선 당시 말씀하시는 예, 거죠? 당시에 경선할 때도 활동을 경기도 있을 때부터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 넣은 건데 저 정도면 이게 저는 과연 이제 영부인도 이번에 제2부속실 처음 뭐 두니 안 두니 이러잖아요. 근데 영부인도 아닌 분이 배우자실 사모님 팀 이거는 게 좀 과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전당대회 영상 축사에서는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 당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축사 영상 와중에 좀 야유를 보내는 상황도 벌어졌는데 어떤 반응 나왔는지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당내 경쟁에서 어느 편에 섰는지는 우리의 대업 앞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확장을 가로막는 편협하고 배타적인 행태를 단호하게 배격합시다. 당원 동지 한 분 한 분이 확장의 주체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아우르며 전국에서 고르게 지지를 바랍니다. 네. 성춘 부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데 야유가 막 쏟아졌다는 것, 뭐 친명계를 겨냥한 발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강성지 입장에서 얘기를 한 겁니까? 또 말 자체 지금 멘트를 들으셨는데 저 멘트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야유를 쏟아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일단 야유가 쏟아졌다고 하기엔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은 분들이 뭐 일부다. 동의했던 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으로서 전당대회는 어쨌든 많은 후보가 나와서 경쟁을 하는 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사실 뭐 많은 보도들이 된 것처럼 강성지 지층이나 이런 분들이 좀 과한 표현이나 격한 반응을 보여주기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좀 잘 통합하라는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메시지거든요. 이 원론적인 메시지에 누군가가 좀 발끈한다? 그야말로 그 발끈하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끈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한테 그러는 거냐라고 메시지를 던질 수, 오히려 해석을 그렇게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친명 강성 지지층이 저게 반발했다, 친명계 지지층이 반발했다라는 언론 보도도 좀 과하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생각보다 그냥 몇 명은 워낙 분노가 많은 분들 일부였다. 일부는 예. 그럴 수 있죠. 뭐 사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도 의자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그 격한 반응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매우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매우 소수의 지지층일 뿐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보도 보니까 또 22일입니다. 사흘 뛴 것 같은데 또 이재명 대표하고 문 전 대통령이 만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계파 갈등이라는 게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좀 봉합에 나선 거다, 아니면 뭐 어떤 상징적 의미에서 만나는 거다, 뭐 많은 해석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제 개파화 봉합이 힘들 겁니다. 어제 그 일부가 아니고 제가 보기 상당한 수가요. 상당한 수입니까? 예, 이렇게 시끄럽다 이게 빨리 끄라. 예. 이렇게 많이 했고요. 네. 웬만하면 이 문재인 대통령도 웬만하면 덕담 한마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좀 뭉치라. 이런 한마디 할 만하잖아요. 근데 저 영상 축소에 이재명 한마디가 없잖아, 덕담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이재명 지지자들도 분명히 그 분노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 이번에 22일 날 만나봤자 봉합이 안 되고요. 네. 결국은 이제 김경수 지사가 돌아오면 상당히 갈등이 커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이현주 의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되게 악연이 있잖아요. 실제. 아마 근데 저는 봉합은 어렵고 오히려 김경수 지사가 들어오면 상당히 그 분열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두 양당 대표가 다 정해졌습니다. 뭐 이재명 대 한동훈, 한동훈 대 이재명, 이제 2라운드가 펼쳐질 것 같아서 굉장히 시끌시끌해질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요. 자, 어제가 김대중 전 대통령 15주기였습니다. 여야 지도부들 추도식에 참석했는데요. 그 모습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대통령님 같은 지도자가 계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진영을 초월해서 시대 정신을 꿰뚫는 해안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김대중 대통령님은 곧 민주주의였습니다.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네, 추도식 모습 보고 오셨고요. 사실 뭐 가장 관심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떠올랐던 성춘 부인장님, 이 DJ 사저, 김대중 대통령 사저가 이 개인 사업자 카페 프랜차이즈라고 하는데 여기에 100억 원에 매각됐는데 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은 오는 10월에, 이르면 10월에 기념관으로 재탄생해서 거기에 시민에게 공개될 거라고 하는데 어떤 방식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그 매입하신 분이 그 카페 프랜차이즈 운영하시는 분이라 카페로 활용될 것이라서 그래서 이거 이익을 내기 위한 곳으로 활용되는 건 부적절하다는 우려가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행히 그분이 그냥 김영관으로 활용을 하겠다. 뭔가 카페 같은 뭔가 영업 이익을 내기 위한 곳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때 기념관은 운영이 될 것 같고요. 거기가 뭐 본관도 있고 별관도 있고 뭐 창고동도 있는데 거기에서 원래 그 정말 김대중 대통령이 사셨던 곳을 기념관으로 딱 운영을 하고 나머지 공간에 뭐 업무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뭔가 영업 공간으로 활용하지는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글쎄요, 뭐 일부에서는 민관기념관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언젠가 좀 뭐 지금은 일단 무료로 운영되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입장료도 받고 뭔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면 안 되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있긴 한데 그 매입하신 분의 저는 그 민주당이나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뭔가 매각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좀 안타까움을 많이 드렸지만 다행히 그 이후에 좀 수습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려 없이 좀 운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네, 무료로 돼서 많은 사람들이 좀 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서 변호사님, 동교동계 인사들은 뭐 민간 기념관이 얼마나 좀 오랫동안 운영될지 의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던데 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근데 뭐 어떻게 될지 이제 좀 지켜는 봐야 되는데요. 네. 지금 이제 저 DJ 기념관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 비슷하게 지금 상도동 YS 이제 기념관도 여러 어려운 점이 많대요. 그것도 이게 같은 지금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 사전 이제 이게 종합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사저 3개를 산 기업인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기업인이 그렇게 어떻게 활용을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한 기업인이 3개를 샀습니다. 이번에 DJ
그것도 매입했잖아요. 네. 지금 Y에서도 이제 그 쉽지 않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예. 겁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옛날에 우리 뭐 윤보선 대통령 사옥이라든 사저라든지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떻게 지정물로 기록물로 이게 지정해서 어떻게 정부가 보조해 관리할지 좀 이게 종합적인 뭔가 대책이 놓여야 된다. 그렇군요. 하나하나로 이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게 우려가 됩니다. 그렇군요. 이번 일을 좀 반면교사 삼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